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영국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G7에 들어가 있지 못하고요. 아시아 국가에선 유일하게 일본만이 G7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왜 영국으로 갔냐, 놀러 간 건 아니고요. 그래도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예견된 참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또다시 진짜 국제적인 망신살이를 또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시죠. 저는 이번에 김정순 여사가 왜 도대체 영국으로 같이 갔나 싶었는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하러 간 거예요? 패션쇼 하러 지금 간 겁니다. 하루에 3벌이나 지금 옷을 갈아입었대요. 자, 일단 보시게 되면 김정순 여사가 영국의 캐리 존슨 여사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투피스 지금 정장 차림으로 블라우스 색깔에 맞춘 핸드백, 그리고 구두 이런 것들을 신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같이 지금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캐리 존슨 여사는 옷을 갈아입지 않았죠. 근데 김정순 여사는 옷을 갈아입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G7 일정을 마치고 난 뒤에 영국을 떠날 때 다시 한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이게 지금 외교전을 하러 간 것인지 아니면 김정순 여사의 개인 패션쇼를 하러 간 것인지 뭔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게 지금 보여주는 게 뭐겠어요? 왜 지금 국민들이 저런 장면을 보면서 분노를 하는 거겠습니까? 실리적으로 얻어오는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계속해가지고 싸구려 지금 감성놀이나 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분노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 외교부의 2차관인 최종문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스가한테 먼저 인사를 했다라고 하는 일본의 보도가 촌티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저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한 유튜버가 저 정도의 지금 언어를 구사한다라고 한다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쪽 지금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수준이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런데 외교부에 지금 이 차관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직함을 달고 있는 사람이 다른 나라에 대해 가지고 촌티가 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지금 상식적인 일입니까? 이거는 지금 진보 보수 이런 식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만 살짝 바꿔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한민국 정부가 만약에 중국 정부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촌티 난다 라고 얘기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이 직접 전화를 걸어가지고 항의하고 또 대한민국 막 굽신굽신거리고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지금 지적하는 문제가 그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유독 일본에 대해서만 이런 식으로 감성팔이를 하려고 하냐 이겁니다. 왜 끊임없이 국민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전혀 실리적이지 않은 반일 감정을 자꾸 부추기냐 이거예요. 문재인이 스가한테 먼저 인사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촌티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언론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스가 부인에게 먼저 말을 건넨 김정순 여사, 이거는 또 어떻게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 최종문 차관님은 저것도 마찬가지로 문제 삼으실 겁니까? 글쎄요, 저건 아마 문제 삼지 못할 것 같은데요. 야, 우리의 대단하신 김정순 여사님께서 이렇게나 지금 관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야 봐라, 일본에 대해 가지고 먼저 지금 인사를 건네셨다, 이런 식으로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게 등을 돌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내로남불적인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저는 진짜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망신을 당하는 게 이 정도 수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나라에 대해 가지고 기꺼이 촌티난다라고 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외교적인 결례를 저지른다, 이 정도 수준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항상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지 않습니까? 이번에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진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는데요. 자, 청와대가 지금 올린 사진 한 가지를 보십시오. 사진 한 장으로 보는 대한민국의 위상이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공개가 됐던 사진과 좀 달라요. 자, 뭐가 다른지 여러분 아실 수 있겠습니까? 제일 왼쪽에 남아공 대통령의 사진이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논란이 커지니까 부랴부랴 청와대가 다음과 같이 사진을 교체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수준이에요. 왜 저런 식으로 사진을 편집을 했겠어요? 왜 남아공 대통령을 잘라냈겠습니까? 이유가 간단한 거 아니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돋보일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가운데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주기 위해 가지고 저렇게 지금 잘라낸 거죠. 청와대 지금 국민소통 수석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사진을 지금 올려놓고 자랑스럽다, 대단한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올라갔다, 이러고 지금 앉아 있습니다. 아마 또 어떤 분들은 그러실 겁니다.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청와대가 그런 식으로 했겠냐. 사진에 이제 편집 맡기는 걸 외주를 줬는데 외주를 맡은 사람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 저렇게 했겠지. 설마 청와대가 그렇게 했겠냐 라는 식으로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 지금 국민소통 수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얘기 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이 실질적으로 G7 유일 초청국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요. 인도도 초청받았고 호주도 초청받았고
초청받았고 남아공도 마찬가지로 초청받았는데 그 나라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만이 실질적으로 초청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진짜 이거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상식의 문제인 겁니다. 다른 뭔가 외신을 봤을 때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일본이 됐건 뭐 남아공이 됐건 인도가 됐건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초청받은 유일한 나라다. 다른 나라들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 이거만큼 심각한 지금 외교적인 결례가 어딨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만 지금 국뽕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 지금 소통 수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뽕에 지금 빠져 있는데 그 밑에 지금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정상이겠냐고요. 다 지금 국뽕에 미쳐가지고 대한민국이 막 최고지, 대한민국 G7에 벌써 들어갔지, 일본은 G7을 밀어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리고 애당초 웃긴 게 뭐냐면은 저 사람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문재인 정권에 지금 있는 인간들이 대한민국이 지금 G7에 들어갈 것이다, 뭐 G8에 지금 실질적으로 들어갔다, 실질적인 유일한 초청국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뽕을 지금 느끼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진짜로 역겹습니다. 왜냐? 불과 몇 년 전에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어떤 행동을 했었습니까? 이거 지금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G20에 들어가는 거 그거를 가지고 얼마나 난리를 치면서 얼마나 반대를 했습니까? 저때 당시에 왜 G20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저 난리를 쳤습니까? 그때 당시가 이제 세계 경제 대공황이 터졌을 때죠. 그렇죠? 리만 브라더스 사태로 통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서 그 부담감을 G20 국가들한테 지금 나눠주려고 하는 것이다. 부담을 지금 떠안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미국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 식의 프레임을 짰었습니다. 지금은 숫자가 20에서 8로 바뀐 것밖에 없는데 20은 안 되고 8은 그러면 되는 거예요. 20 안에 있는 미국은 무슨 막 악마 같은 존재인 것이고 8 안에 있는 뭐 미국은 대단한 막 선한 존재인 것입니까?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위상이라는 거예요. 오른쪽에 지금 바이든이 있고 왼쪽에 지금 영국 총리가 있고 그리고 옆에 프랑스가 있고 야 이거 봐봐라 첫 번째 줄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서 있다.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위력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만 있냐고요. 남아공 대통령도 옆에 있다니까요. 청와대가 잘라가지고 보여줬으니까 못 보시는 것 같은데 왼쪽에 남아공 대통령도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두 번째 줄에 있는 나라가 누구예요? 독일이 있고 그리고 캐나다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국뽕을 진짜 그렇게 느낀다라고 해도 대한민국이 전 세계 위상으로 독일이나 캐나다보다 더 뛰어난 나라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염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초청을 받은 나라가 남아공, 호주, 인도 그리고 대한민국입니다. 영국 총리는 무슨 생각을 해서 이 4개 나라를 초청을 했을까요? 이 4가지 나라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일단 대중국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국가들이다. 그리고 두 번째, 백신 생산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국가들이다 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죠.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감정의 고치가 돼가지고 국뽕에 취해가지고 일본을 무찔러낼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G8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비상식적이고 비현실적인 얘기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왜 우리가 애당초 여기에 초청이 됐는지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최소한 이런 식의 현실적인 생각이 기반이 돼야 그래야지 언젠간 우리가 G7에 그리고 G8에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살다가 진짜 대한민국이 이런 식으로 국제사회에서 망신을 받게 되는 날이 오다니 불과 몇 년 전에 G20를 개최했던 정말 멋진 나라였는데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시작할까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신 우리 언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백서 발간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비리백서가 발간되었습니다. 그 비리백서는 이와 같이 이렇게 표지가 되어 있고 안에 굉장히 두툼한 내용의 여러 가지 자료들 그리고 김명수의 비리 사실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기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또 시민사회단체, 법률 전문가, 법조 전문인 또 언론인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짓말쟁이라고 낙인이 찍혀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 거래 관련 의문점에 대해서 여전히 숙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만 많은 여러 가지 증거들과 저희들이 발간한 이 백서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뒷거래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강한 개연성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차후 이 문제에 대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본격 수사할 기회가 저는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금년 2월 8일부터 김명수의 퇴진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1인 시위를 시작한 이래 총 79일간 1인 시위를 계속해왔고 오늘도 그 1인 시위는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대법원 앞에서 계속해서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을 정치화시켰고 판사를 갈라쳤고 인사권을 전횡했습니다. 후배 판사의 사퇴 요청에 대하여 그 수리를 거부하고 탄핵의 늪으로 밀어놓고서도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하면서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다가 그 거짓이 들통났습니다. 일선 판사들도 부끄러워서 도저히 고개를 들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아들 부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간을 사적으로 이용해 공간 재테크를 했다고 하는 비난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대법원장의 며느리 한진법무팀 소속 변호사라고 하는데 그 한진법무팀이 대법원장 공관에서 만찬을 한 사실이 최근 다시 밝혀졌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7년 12월에 한진그룹 소속 대한항공의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직후인 2018년 초에 대법원장 공관에서 김 대법원장의 아내까지 참석한 상태에서 와인과 함께 공관 전속 요리사가 직접 만든 스페인 요리가 제공된 만찬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 며느리 강모 변호사, 한진법무팀 소속인 강모 변호사와 한진법무팀 직원 등 총 10명 안팎이 참석했다는 보도가 났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도덕적 문제일 것이고 나아가 형사법상 책임 문제도 거론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서 한진 측에서 선물을 가져왔는데 길이가 30cm 이상 되어 보이는 항공기 모형도 있었다는 것인데 도대체 어떤 선물이 어떻게 거래되었는지도 낱낱이 밝혀야 할 일인데 김명수는 현재까지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은 죄가 얼마나 많기에 계속 침묵, 도망, 회피,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사법의 수장, 정의의 보루라 하는 대법원의 수장이 이렇게 도덕적 기준을 일반 국민들의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도덕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보면서 허탈감과 박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특권과
반칙의 대명사 김명수가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이 적어도 삼치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염치가 있거나 눈치가 있거나 정이 아니면 수치심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건데 염치도 없고 눈치도 없고 수치심도 없이 그냥 자리 지키기에만 연연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백서편찬위원회는 사법부를 바로 세운다는 각오를 가지고 김명수의 비리 진실을 밝히고 기록했습니다. 백서 발간이 단순히 김명수의 개인적 잘못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법부가 제대로 된 정의의 포로로서 독립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 백서를 발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끝까지 국민과 함께 사법부 바로 세우기에 앞장서 나아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백서 발간 추진위원장 유상범 의원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백서 법치의 몰락을 발간하면서 대한민국 사법부 흥역사의 한 획을 그었습니다. 사법부 수장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후배 판사를 살아있는 권력의 탄핵의 제물로 삼았고 국회에 거짓 답변서를 제출하며 국민을 상대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습니다. 판결에서는 어느새 공정과 균형이 사라졌고 전국 법관회의는 친위 조직화되었으며 친정권 코드 인사는 사법부 곳곳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 대법원장의 아들 부부는 아빠 관서 찬스로 부동산 2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렸고 며느리는 시아버지 판결 찬스로 대법원장 공간에서 본인의 회사 직원을 위한 만찬을 벌여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는 가장 공정해야 할 대법원장이 스스로 불공정의 끝판왕임을 인정하는 꼴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1352일이 되는 6월 7일까지 백서 편집을 마감해서 그 이후 불거진 시아버지 판결 찬스 논란은 백서에 담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 양심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 재판을 운운하며 여론 재판을 후배 법관에게 강요했습니다. 또한 취임 당시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겠다던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판사를 위해 정치적 외풍을 막는 울타리가 아닌 정권을 비호하는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자행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장 스스로 사법농단의 몸통이자 사법정치화의 주범으로 법복만 걸친 정치꾼임을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오죽하면 사법부 독립과 상권 분립의 최대 걸림돌이 정치 편향의 대법원장이란 얘기까지 나오겠습니까? 양심마비 거짓말쟁이 피노키오 대법원장의 온갖 비리와 진상들은 미래 세대에 참으로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만이 상처 입은 국민께 속지 않은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백서편찬위원회 전주혜 의원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취임 이후에 사법부의 시계는 몇십 년 뒤로 돌려졌습니다. 사법부가 그동안 쌓아놓은 시간들 그리고 노력들이 오히려 후퇴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렇게 부르짖던 적폐, 김명수 대법원장이 적폐의 상징이고 적폐의 증거입니다. 유례없는 일들이 사법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정치화, 무원칙 인사,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에 맞춘 우국민 코드 인사, 이 세 가지만 보더라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 직을 내려놓는 것이 맞습니다. 이 책에서 대법원의 자료 미협조로 담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난무하던 2018년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관에 그 측근인 몇몇의 법관들, 소위 말하는 정치판사들이 수시로 공관을 방문해서 어떻게 주도권을 잡을지, 어떻게 전국 법관회의에서 여론몰이를 할지를 상의했다는 이러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에 신중하고 대법원에 정확한 그런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며칠 전에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김명수 대법원장 공관에서의 한진 법무팀 만찬, 공사 구별을 못하는 대법원장임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 의원실에서는 올 3월에 이러한 정보를 입수를 하고 대법원에 3월 26일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공관 입주한 이후에 며느리 강모 변호사의 직장 동료인 한진 법무팀 등이 공관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 방문했다면 방문 일시와 방문 목적이 무엇이고 체류 시간은 얼마나 되었는지, 2달 반이 지나도록 대법원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대법원의 직무유기이고 사실 은폐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인 답변 반드시 해주길 바라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사위 차원에서 대법원장 출석 요구 다시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에 만든 것은 거짓말 명수라는 신조어뿐입니다. 본인의 책임을 각성하고 그 자리에서 사퇴하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서 추진위원 강훈입니다. 3년 전 울산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가 청와대와 경찰의 불법 도움을 받아 울산시장에 당선된 적이 있었습니다. 최악의 부정선거라는 비판과 함께 관련자들이 작년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무려 1년 3개월간 본 재판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범죄 내용이 낱낱이 공개될 경우에, 그럴 경우엔 여당이 불리해지니까 시간을 끌고 있다는 의심을 지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월성 원전 사건에서는 국장과 과장, 실무진은 구속이 됐습니다. 하지만 상급자인 산자부 장관의 구속영장은 법원이 기각시켰습니다. 또 조국 법무장관 동생에게 뒷돈을 준 업자는 구속되고 정작 뒷돈을 받은 조국 장관의 동생은 법원이 영장을 기각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에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치의 몰락은 김명수 대법원장 1350일간의 기록을 담아 이런 사법부의 어두운 과거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법원은 법치의 보루여야지 정권의 보루가 되어선 안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서발간 추진위원회 박수철 바른사회운동연합 사무총장입니다. 저는 간략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국민과 헌법은 대법원장에게 법치 수호자라는 막중한 책무를 부여했습니다. 이번 발간한 백서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발언과 대법원장 취임의 언행, 또 이에 대한 시민사회 및 언론의 평가와 요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김명수 대법원장의 자문자답 시간이다. 대법원장으로서 책무를 다했는지, 그리고 대법원장 자리에 있어도 되는지를, 이상입니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중에 기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발간된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 백서는 오늘 다 저희 의원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다시 전달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난달 김명수 대법원장을 찾아가서 초안을 전달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나 의견이 있으면 6월 1일까지 저희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김명수 대법원장으로부터 백서 초안과 관련돼서 어떠한 얘기도 전달받지 않아서 초안 내용대로 이 백서가 그대로 발간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못이 살아있는 섬, 우리나라 관광
뭐 종이가 많나? 그럼 시작할까요? 예. 오늘은 제1차 연평해전 승전 기념일이자 6.15 남북 공동선언 21주년이 되는 날이고, 내일은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북한이 폭파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지난 4년은 이미 실패로 판명된 햇볕 정책을 넘어서 북한이 먼저라는 문재인식 달빛 정책 탓에 안보 불안만 가중된 대북 팬데믹의 시간이었습니다. 북한 김정은과 김여정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원색적 표현으로 비난해도 대통령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국민의 자존심이 짓밟혀도 이 정권은 그저 김정은 심기 건드릴까 전전긍긍할 뿐입니다. 김여정 하명에 대북 전단 살포 처벌법을 만들어 놓고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또 한 번 가짜 평화쇼 하기 위해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이 참혹한 살해, 시신 훼손을 당했으나 그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에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면서 우리 국민은 언제 맞을지도 모르는 백신을 북한에 퍼주겠다는 정권입니다. 북한 김정은의 독재를 강화시키고 핵과 미사일 개발 능력을 고도화시켜준 덕에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북한의 위협 앞에 맨몸으로 노출된 최악의 안보 위기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13일 막을 내렸던 G7 공동선언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고 북한이 그 핵을 검증하며 돌이킬 수 없이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또한 북한 안보리 제재 준수와 북한 인권 존중 문제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인식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거꾸로 판문점 선언 비준을 강행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는 그것을 설치하자는 것이 판문점 선언의 주요 내용에 포함되어 설치된 것입니다. 이처럼 판문점 선언을 근거로 해서 우리 국민 혈세로 만들었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북한이 폭파시킴으로써 이미 판문점 선언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멀쩡하게 지어놓은 건물을 폭탄으로 부숴놓고서 건물 준공식 하자는 우스갯거리 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문 정권의 굴욕적 저자세가 점점 엄중해지는 안보 상황에서 전략적 오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 당은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제1, 2 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의 영웅들, 그리고 생존자들의 명예를 지키고 국가에 대한 헌신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희생장병과 생존장병의 명예훼손 및 왜곡 발언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왜곡을 낳기 마련입니다. 약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썼으나 결국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을 불러일으켰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겠다는 정책은 일자리 없는 세상 만드는 정책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문재인 대선 캠프 본부장 출신이고 대표적인 캠코더 인사입니다. 갈등 해결 능력은 없고 또 자리는 아까우니까 보존해야 되겠고, 눈치만 보다가 단식이라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안 되면 사퇴를 하면 그만입니다. 왜 사퇴하지 않고 단식 투쟁을 한다는 겁니까? 국민들이 기가 찰 지경입니다.
사상 초유의 건보공단 이사장 단식 사태는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와 캠코더 인사가 낳은 한편의 블랙 코미디입니다. 그야말로 웃픈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의 남탓 DNA는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도 여전히 놀라울 정도로 대단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1야당이 입법 바리케이트를 쳤다면서 민주당이 우리 당을 향해 코미디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아직도 자신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 국민들이 속을 찔러 착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은 대한민국 역사에 없었던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강제 배정을 시작으로 해서 상임위원장 독식, 상임위 단독 강행 소집과 상임위 단독 날치기 처리, 본회의 단독 강제 소집과 본회의 단독 날치기 상정 처리, 민주당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그야말로 의회 폭거를 마음대로 저질러 왔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180석 가지고서 뭐든지 다 했습니다. 국민을 주택 지역으로 몰아넣었던 임대차 3법,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퍼부었던 법률들, 세계 선진국으로부터 대한민국이 반인권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만든 대북 전단 처벌법, 야당을 표적 수사하는 야수처라는 정체가 들통이 난 공수처 재계약법 등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날림법, 악법을 쏟아냈습니다. 청와대 지시가 내려지기가 무섭게 일살처리로 민생을 거들려는 악법을 처리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제1야당 핑계를 대니 상식을 가진 국민은 남 탓하는 그 DNA에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민주당은 야당을 탓하기 전에 먼저 여야 합의부터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5월 11일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 부대표가 합동회동을 했습니다. 당시에 민주당 원내대표가 약속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왜 아직까지 진행시키지 않고 있는 겁니까?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3월 국민 앞에 약속드렸던 LH 특검과 국정조사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지 선거 국면에서 책임을 면탈하겠다는 얄팍한 국면 전환용 약속이었습니까? 민주당은 꼰대 정당, 수구 꼴통, 기득권이라는 그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는 시중의 말들이 있습니다. 특권과 반칙을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민주당이 꼰대, 수구, 기득권, 꼰숙이라는 오명을 벗어나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민주당은 이미 시행 중인 실정법에 따라 당연히 진행시켜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절차를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LH 부동산 불법 투기 사건에 대한 특검 및 국정조사를 즉시 실시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셋째, 세종시 아파트 특별 공급을 투기 수단으로 악용한 범죄자들에 대해 특검 및 국정조사를 즉시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넷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행정조치 때문에 입은 손실에 대한 완전 보상을 요구합니다. 여당은 말로는 보상을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행동으로는 완전 보상을 하지 않는 꼼수, 속임수, 이중 플레이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야당 몫인 국회 법사위원장을 강탈해 간 다음 국회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독식하고 있는 현재의 위법 상태를 즉시 시정하여 국회를 정상화시키기를 엄중하게 촉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작물은 되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을 뿐이지 이것을 돌려주고 말고 선택할 권리가 민주당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슈퍼 갑질, 반칙과 특권을 일말의 반성도 없이 계속 즐기다가는 국민 심판 받을 날이 곧 올 것임을 경고합니다. 우리 간사님 유승열 간사.
예, 제가 기재위 회의가 10시에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부채가 지금 세계 수준이고 위험 수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부채 경제 연착륙을 위해서 정부는 그리고 금융당국은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 부채 증가가 지금 예사롭지 않습니다. 2020년 말 가계와 기업의 빚을 합친 GDP 대비 민간 신용 비율이 215%를 넘었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4,147조 원에 이르는 우리 GDP의 2배가 넘는 그런 수준입니다. 한은은 민간 신용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전년 말 대비 18.4% 크게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계부채는 증가 속도와 규모 면에 있어서 모두 세계 최고 수준, 위험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한은이 최근 발표한 2021년도의 금년도 1사분기 이 가계부채는 역대 최대인 1,765조 원으로서 1년 사이에 153조 6천억 9.5%나 증가했습니다. 한은에서는 증가율 관리 목표 5 내지 6%를 관리 목표로 정했는데 훨씬 뛰어넘는 그런 수준입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다가 국가 채무는 1,000조 원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 총재가 하반기에 역점 추진 사항으로서 완화적 통화 정책의 질서 있는 정상화라는 표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내비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경을 활용해서 또 돈을 더 풀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되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부채와의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채 경제, 빚 경제 분명히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 전에 원내대표님께서 건보공단 관련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노노 갈등을 증폭시키는 우리 이 상황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노노 갈등만을 지금 부추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감정의 골은 점점 더 깊어지고 을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현재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건보공단에서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지금 나뉘어서 농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민간 전문업체 소속 정규직인 콜센터 직원들이 전문업체 위탁 운영이 아닌 건보공단 직접 고용을 외치고 있고, 또 반대쪽에서는 건보공단 정규직들이 불공정한 직고용 철폐를 지금 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도 문재인 정부 보건정책의 케어의 책임자였던 지금 공단 이사장은 참 웃고픈 그런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갈등을 조정하지 않고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참 웃지 못할 그런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무리한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지난번에 인국공 사태가 발생이 되었고, 높은 실업률 속에서도 취직을 준비하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분노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과 정의를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가 청년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아직과 독선으로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을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그런 갈등의 강을 건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에 2017년 495조 1천억 원이었던 공공기관 부채는 작년에 544조 8천억으로 늘어났습니다. 4년간 거의 50조의 빚이 늘어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4년간 망쳐놓은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서 앞으로 수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잘못된 공공기관 정책 바로잡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노희 간사 이미자 의원입니다.
지난 2월 산재청문회에서 택배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해 지적한 바 있음에도 택배 노동자들의 가로사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쿠팡에서만 지난 4건, 올해 초 2건의 가로사가 발생하는 등 정부는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서 택배 기사 가로사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또 6월 13일 롯데 택배 기사가 가로로 인한 뇌출혈로 쓰러져 아직도 의식 불명 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루속히 건강을 되찾으시길 기원합니다. 국민의힘은 재발 방지 약속에도 불구하고 산재청문회 이후 계속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며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의힘 한노위 의원들은 내일 6월 17일 포스코 산업 현장을 시작으로 6월 30일 현대중공업과 고려아연 산재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수칙을 위반한 부분, 재해가 발생한 현장을 보고 이에 대해 각 기업들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면밀히 확인할 계획입니다. 산재 현장 방문과 대책 마련으로 기업의 문화를 일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아울러 산업재해 사망자가 제로인 안전한 산업 현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 환경 세션 선도 발언에 나선 것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탄소 중립 노력의 세계적 확산에 기여한 데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를 반영한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참으로 꿈보다 해몽입니다.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지만 2024년까지 건설되는 국내 7개 신규 석탄 발전소가 가동될 시 한국의 석탄 발전 퇴출은 2054년에 돼야 가능합니다. 대통령이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이미 IPCC 1.5도 특별 보고서가 제시한 2010년 대비 45% 감축이라는 최소치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마저도 오늘 11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자 총회에서 공개한다는데 임기 내내 미사 여구만 늘어놓다가 임기 종료 6개월 남은 시점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석탄 발전소를 계속 돌리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탄소 중립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녹색 성장의 발전적 개성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제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의 기후변화 대응법 체계를 보완해야 할 시점입니다. NDC 목표 상향, 사회적 형평성 제고, 국가 기후변화 에너지 계획 간 정확성 확보 등을 포함해서 다양한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녹색 성장의 개념과 정신을 개성하고 발전시켜서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법제화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오늘 토론회는 비대면인 온라인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리며 유튜브 이미자 TV로 실시간 중계합니다. 많이 들어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예, 우리 태무님.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만을 띄우는 홍보 경쟁, 포장 경쟁, 충성 경쟁의 끝은 과연 어딘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대통령 개인의 성취인 것처럼 포장하려는 청와대의 과욕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알려진 것처럼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주요 7국 G7 정상회의를 알리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의 모습을 잘라낸 단체 사진을 홍보 포스터에 썼다고 합니다. 만일 다른 나라에서 자국 대통령을 홍보하기 위해 사진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잘라냈다면 우리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지난 P4G 회의 때는 서울을 보여준다면서 평양을 보여주고서도 제작자의 실수였다고 하더니 이번에도 편집 디자이너의 제작상 실수라고 책임을 남에게 또 떠넘기고 있습니다. 정부의 계속되는 이 낡은 레코드판 돌리기식 변명에 대해 국민들은 신물이 나고 있으며 나라의 위상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개인을 띄우려는 북한식 충성 경쟁, 대통령 홍보 경쟁, 포장 경쟁이 가져온 외교 참사가 아닌지 묻고 있습니다. 정말 이 정부 사람들이 눈에는 국민과 국제사회는 보이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번 G7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게 포장하여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제 14일 청와대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G7 정상회의 기간 문재인 대통령과 호주, 독일, 영국,
프랑스 정상과의 회담들에서 각국 정상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통일부 대변인도 G7 공동성명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외교적 관여 등을 중심으로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환영, 그리고 북한의 대화의 호응에 나오기를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며, 이러한 내용들은 정부가 계기가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밝혀온 입장들로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청와대와 통일부의 발표를 들으면 마치도 유럽 나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힘을 실어주고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해 준 것으로 착각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G7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 원문이 있습니다. 이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담겨진 이 원문 내용을 그대로 들여다보면 북한이라고 그 대상을 딱 명백히 찍으면서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 검증하고 되돌릴 수 없는 포기와 유엔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에 방점을 두고 있어 북한이 제일 싫어하고, 그리고 우리 문재인 정부가 입에 올리기 꺼려하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 그리고 북한 인권, 대북 제재 완전 이행의 3종 세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화를 앞세우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노선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이 명명백백합니다. 더욱이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홍보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문구가 단 한 글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G7 회원국이 아니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서 여기에 일본이 요구한 납치 문제를 즉시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저는 왜 청와대와 통일부가 G7 공동성명에 언급된 이 짤막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리지 않고 있는지,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나라에 영어를 아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게 이렇게 아전 인식적으로 이 짤막한 공동성명 내용을 해석하고 둔갑시켜서 국민들에게 전달하는지 그 진우도가 의심스럽습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이 이 공동성명 원문, 영문 원문을 읽어보시면 정부가 저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쏙 빼고 국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발한 포장수를 쓰고 있는지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에서 이번 G7 정상회담 공동성명 원문을 읽어보면서 특히 북한 인권을 개선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정상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고 궁금합니다. 저는 정부가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지속적으로 불참하고 몇 년째 북한 인권 대사 공석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대북전단 금지법 시행, 북한 인권재단 출범 지연 등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외면하고 있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과 이번 G7 공동성명의 내용이 너무나도 대조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의도적으로 공동성명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만일 문재인 정부가 지금처럼 국제공동체의 CDID에 기초한 북한의 비핵화 추진과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외면한다면 G7과 같은 다자 국제 무대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가짜뉴스를 정부가 막 생산해내는 것 같은데 또 다른 말씀할 분 계시면 그러면 비공개로 전환할까요? 헌어님,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과방위 위원으로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원안위의 몽리로 국민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는데 완공된 지 1년 넘은 신한울 1호기의 운영 허가는 또다시 불발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1일 회의를 열고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 1호기 운영 허가 안건에 대해 논의했으나 한수원 최종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추가 조사하는 등의 이유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밝혔습니다. 신한울 1호기와 같은 행태로 2012년 착공해서 지난해 2월부터 상업 가동 중인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과 비교할 때 안정성을 이유로 운영을 미룬다기보다는
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코드를 맞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어진 탈원전 정책의 막대한 경제적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미 정부는 지난 1일 탈원전 정책에 따라 조기 폐쇄되었거나 백지화되면서 생긴 경제적 손실을 국민이 매달 내는 전기요금의 3.7%를 법정 부담금으로 적립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경북도와 울진군에 따르면 신한울 1, 2호기의 운영허가 지연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공사비 인상 3조 1,355억 원, 지원금 및 세수 감소 1,140억 원, 전기 판매금 3조 4,331억 원 등 6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안위 위원들의 전문성도 문제됩니다. 관료 출신인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제외하면 비상임위원 7명 중 원전 전문가는 1명에 불과하고 정부의 탈원전을 추진시키기 위한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형 원전은 이미 안정성의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원전 사업 공동 참여를 포함해 해외 원전 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 안보, 비확산 기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발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원전의 안전 문제는 그 무엇보다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탈원전 정책을 이유로 원전이 가동되지 않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행동해 주십시오. 국민에게 더 이상 부담을 키우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인님 말씀 내용을 다 정리해보면 이게 배임죄에 해당될 것 같은데요. 나중에 손해배상을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분 말씀 없으면 비공개로 전환할까요?